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지 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훌륭한 분을 모신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울산대학교 의대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의 융합 의학과에 계시는 김남국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여기가 이제 산업체 분들이 주로라고 들었는데, 뭐, 혹시 인공지능, 뭐든 좋은데, 인공지능 직접 학습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분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할 주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고요. 이제 벤치는 이제 연구실에서 베드사이드는 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뭔가 발견을 해서 임상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데한 1000개의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서 쓰기 시작하면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은 1000개 중에 4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데스오벨리 다 빠져 죽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관점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행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의료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COI 의대 교수, 저는 공대를 나왔지만 이제 의대 교수를 하고 있고 의대에서는 이제 COI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타임으로 회사를 5개를 세웠고요. 그리고 위쪽 회사들이랑 커머셜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중개 연구에서 또 다른 축인 이제 요즘은 이제 피지컬 AI가 이슈긴 하죠. 뭐 3D 프린팅과 로봇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 보면 인카 시대 때 뇌수술을 했다고 하고 뭐 털에 수술 자국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 바버 이발사는 스승사자를 써요. 그 선비사자가 아니라 그 이유는 이제 옛날에는 외과 수술을 이발사가 했고요. 그 말고도 이제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엑스레이가 이제 발견되고 나서 첫 번째 노벨상을 받게 되고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의료에 쓰겠다고 해서 이 학회가 100년, 120년 된 학회가 있고요. 그게 이제 의료 영상 모달러티가 이제 1950년대부터 나오고 노벨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CT를 처음 만든 사람, MRI를 처음 만든 사람, 또 유전자 이중 나선 구조를 찾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면서 팩스 뭐 유비쿼터스 이렇게 하면서 AI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만개를 하고 있죠. 그래 보면 이 컨셉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외과는 오늘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외과도 뭐 비슷한 궤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디지털 트랜스폼이 1980년부터 시작을 했고 인공지능 혁명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디지털 트랜스폼은 여러 가지 이제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 빅데이터와 AI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체온계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인데, 이거를 블루투스로 묶어가지고, 미국의 카운티가 3000개 정도 있는데, 이거의 실시간 체온 정보를 뽑으면, 3주 후에 그 카운티에 인플루엔자가 엔데믹 하는지를 CDC가 공지를 해요. 근데 3주 후에 아는 거는 정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오늘 내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냐, 또 내가 거기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면 오늘 감기 환자가 많이 오면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실시간 정보가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체온 정보는 우리 항상 알고 있는 정보인데도 이걸 묻고 실시간으로 하면 가치가 생긴다. 이걸 하는 이제 회사가 이제 킨사인데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재미가 별로 없겠죠. 코로나 때 이거를 보고 에이티피칼 체온에 올라가는 카운티가 어딘지를 찾은 겁니다. 에이티피칼하게 체온이 올라가는 데는 인플루엔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온만 재고 그 카운티가 인플루엔자가 엔데믹한지를 레이저 인스펙션 코에 다 찔러 보셨죠? 그 레이저 인스펙션 하나도 없이 이거 전 미국 맵을 만든 겁니다. 맞든 틀리든 뭐 이게 나름 재밌는 얘기죠. 또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네이처에 났군요.
지금도 검색됐는데 누가 이제 인플루엔자가 CDC가 3주 후에 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구글에서 이게 감기가 걸리면 이제 내가 감기 걸리면 뭘 해야 되냐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다든지 뭐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뭐 이런 관련 검색어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트렌드가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건데 요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와인플루는 너무 이제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검색량이 실제 엔데믹 양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검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안 걸려도 물어보는 거죠. 알다시피 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항상 이제 과거 향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항상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에서는 전향적인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는 관점 자체가 과거를 하는 건데 세상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인공지능이 1950년에 이제 제안이 됐고 딥러닝 뭐 제너러티브 AI 뭐 NLP와 컴퓨터 비전을 해서 이제 LLM과 LVM, LMM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사조가 크게 보면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개 부족 상태라는 게 더 문제인데요. 인류 역사상 인공지능이 생긴 게 뭐 기껏해야 말이 생긴 건 1950년이고 제대로 연구한 게 70년부터고 심볼리즘이 그랬고 뭐 커넥셔니즘은 뭐 아까 했지만 딥러닝은 옛날부터 뭐 그,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아주 딥하게 가르칠 수 있는 거는 1912년, 2012년 정도죠.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무게 부족 상태입니다. 이게 더 문제죠. 얼마나 더 될지 잘 모른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고. 심볼리즘 이 두 개가 성공한 모델이고 나머지도 굉장히 뭐 포텐셜이 있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 두 개 중에 뭐 심볼리즘 거의 안 볼 거고 커넥셔니즘은 인간의 지능이 뉴런의 연결성에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쁜 꼬마 손충이라고 유전자도 다 알고 뇌의 커넥션을 다 아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걔랑 인간의 뉴럴 네트워크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바이올로지컬하게. 문제 차이는 넘버죠, 넘버. 사이즈와 복잡도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PDP 어썸션은 패러렐리 디스트리뷰티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면 인간 뇌만큼 지능은 저절로 생긴다라는 가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왔냐면 이제 파블로프 개 실험하는 이분들이 이제 커넥셔니스트예요. 개 실험 잘 하시겠지만 뭔가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면 이게 강화가 돼서 뭐 밥을 안 줘도 막 침이 흐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 분들이 이제 뇌가 이제 이렇게 조건 반사가 강화되면서 이 강화되는 것 자체만 이 네트워크 그 자체가 지능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 1970년대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이쪽 교과서 보면 R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미지 데모니 R을 가져다가 그때는 이제 뉴로날 코그니티브 코티칼 영역이 이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전 이거 노벨상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그걸 가져다가 이 피처 디몬이 이 R에서 버티칼 라인이 있느냐, 호리젠탈 라인이 있느냐, 있으면 몇 개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쭉 뽑아주고, 이거를 코그니티브 디몬이 알파벳끼리 막 싸우다가 서로 자기라고 막 우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디시전 디몬이 비슷한 것 중에 R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CNN 좀 돌려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CNN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음, 어, 동영상이 안 되네요. 기억나요? 이러려고 제 노트북으로 하는 건데도 동영상이 안 되는 건 빔이 작아서 동영상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신경망이 자기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막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경이랑 연결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하시죠.
그, 써가지고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신경망이 자기 연결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신경을 막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쪽 거는 그 뉴런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시각한 건데요. 보면 한 뉴런에 다른 데서 시그널이 와가지고 어떤 그 액티베이션 레벨을 올라가면 거기서 파이어, 액션 포텐셜이 파이어 해가지고 다음 뉴런에게 이렇게 던지면 저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저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저기에서 케미칼, 뉴로날 트랜스미터라는 게 나오고 저거가 리워드가 저 케미칼 반응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방해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너무 증강되는 질환을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어린애들이 발달 장애 중에 하나인데 집중을 못하고 뭐 이런 질환이거든요. 뭐 그런 질환을 막는 게 뉴로날 트랜스미터 이니비터라고 가바라는 물질을 주면 저게 저 케미칼 분비를 막 천천히 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고 실제로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 수억 개? 한 뉴런당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냅스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화가 되는 그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모델을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모델의 웨이트가 이 시냅스랑 1대1로 매핑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사람 뇌에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커넥션, 시냅스가 있다고 하면 인간 뇌에는 100조 개에서 1000조 개 정도의 웨이트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 뇌는 이제 그 정도 규모고, 그럼 인간이 만든 GPT-4 중에 제일 큰 모델이 1.7 테라빌리언? 그래서 1.7조 개 정도까지 하니까 100분의 1에서 한 1000분의 1 정도까지 이제 뇌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거를 그냥 하면 이게 이제 리니어가 되는데 그 액션 포텐셜이 어떤 특정 스레스홀드를 넘었을 때 파이어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건 뭐 생물학 시간에 잘 배웠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주면 이게 난리니어 네트워크가 되고 이 난리니어 네트워크를 잘 학습을 시키면 요게 이제 이 빨간색, 초록, 파란색을 데이터를 하나씩 주면서 너보고 스스로 업데이트 해보라고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X, Y 축 웨이트가 두 개고 디멘전이 두 개고 두 개를 하면 요 스텝트로는 이 두 개를 가장 잘 구분하는 라인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고요. 뭐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큰 레이어로는 이런 XOR이 아주 기본적인 단위거든요. XOR을 못 풀면 우리 사칙 연산 중에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라인 하나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A와 B를 쪼개려면 이렇게 쪼개서 라인이 최소한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인이 두 개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히든 레이어가 두 개거나 세 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학습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겨울이 오게 됩니다. 근데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을 때 이 가운데 히든 레이어가 하나만 있더라도 무한히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컨티뉴어스 펑션도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돼 있습니다.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션 피어럼으로. 리니어를 잘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아무리 이런 임플리시트한 곡선이 나오더라도 내가 5개의 라인으로 어프락시하면 이렇게 되고 20개의 라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슷해질 것 같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방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뭐 ANN도 꽤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약간 복잡한 문제인데 곡선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노드를 히든 레이어 4개에다가 한 레이어당 10개의 노드를 하면 노드 개수는 4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웨이트 수로 보면 곱셈이니까 좀 많아지긴 하지만 이걸로 어프락시메이션 하면 노드는 40개밖에 안 되는데 꽤 어프락시메이션 잘하잖아요. 근데 히든 레이어 하나에다가 10,000개를 넣으면 노드 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래도 어프락시메이션 확 틀어집니다. 물론 이거 무한히 넣으면 어프락시메이션 됩니다. 되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적인 거죠. 딥러닝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저희가 딥 레이어를 조금만 넣으면 아주 작은 네트워크로도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고 이거를 통으로 외울 수 있습니다. 얘가 이게 이제 엄청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CNN
CNN은 이제 시각으로 이제 허베가 바이젤이 네오코그니트론 특히 비전을 연구한 사람인데 시각에 어떤 자극을 주면 시신경 쪽에 이거를 감당하는 영역이 있고 시각 중추는 항상 뒤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포유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감각 중추가 앞에 있으면 시각 중추 뒤에 있는 뭐 여기다 일렉트로이드를 꽂아서 이제 고양이로 했는데 고양이도 스스로 시각을 발달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고양이의 특정 부분에 자극을 주는 걸 주면 거기에 매핑되는 그 뉴런이 지금 소리 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도는 거고 이거를 멀리 하거나 돌리거나 그러면 소리가 작아지거나 띄엄띄엄 나는 거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도우자리냐 베이자리냐 아까 이제 뭐 등 쪽으로 가냐 앞쪽으로 따라가냐에 따라 실제로 사람의 신경망이 두 개가 따로 놀기도 하고 100ms 미만으로 더 짧아지면 사람이 인식을 못 하는데 100ms 정도 되면 시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됐을 때 뇌 안에서 이런 프로세스들이 도는 건데요. 그래서 뇌를 우리가 알게 됐고 이 뇌들이 비주얼 코텍스 특히 이제 시각 자극을 줘서 뇌의 시각 중추에서 뭘 하느냐를 보면 심플 셀과 컴플렉스 셀이 샌드위치로 캐스케이드를 한 7번 정도 해서 14레이어 정도로 이걸 프로세싱 해가지고 뇌에서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아주 크루드한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샌드위치처럼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CNN을 잘 보면 엄밀하게 이제 바이오 인스파이어 돼서 만든 모델인데 CNN도 이제 인풋에서 어떤 필터 뱅크를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피처를 만들고 이 피처를 2분의 1씩 줄여가서 이제 심볼릭 레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심플 셀, 컴플렉스 셀을 샌드위치로 2레이어를 해서 4레이어를 넣은 거고 이게 풀리 커넥티드 이건 이제 피처 이미지를 하이 레벨로 뽑은 거고 그다음 피처를 뽑은 거고요. 뭐 컨볼루션 커널하고 뭐 맥스 풀링은 뭐 워낙 쉬운 거니까 알 텐데 그러면 이제 6을 주면 얘가 0부터 9까지 가장 잘 학습하는 네트워크 이미 학습돼 있다고 쳤을 때 6을 주면 첫 번째 레이어가 가보 필터링을 합니다. 사람 눈도 가보 필터를 합니다. 사람은 엣지에 부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눈이 가장 센서티브한 게 발산형 깜빡거리는 빛에 제일 민감하고 두 번째가 경계를 봅니다. 왜냐면 걸어가다 부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텍스처 보고 뭐 이렇게 가서 실제로 그냥 보면 텍스처가 안 보이거든요. 사람 눈은. 랑 굉장히 다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심볼 하이 레벨 뽑고 그다음 컨볼루션 커널 필터 뱅크를 돌리면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피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엑스플링 하면 이제 요게 하이 레벨 피처고 요거 가져다가 그냥 이 네트워크에 웨이트만 주고 6을 하면 0부터 9까지 모든 값 중에 6이 제일 높은 값으로 나오게 이 네트워크가 학습됩니다. 물론 이제 이 CNN 필터 뱅크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CNN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더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 드리븐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건데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글씨를 베이시안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 흰색 위에 어떤 점이 있으면 까만색 점이 있으면 여기 보통은 하얀색 점인데 그럼 영일 확률이 높은 거고 빨간색의 점이 있으면 영일 확률이 낮은 맵입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숫자를 넣어도 모든 데다가 넣어보면 가장 높은 숫자가 0에 있는 녀석을 0에 넣으면 가장 높을 거고 1에 있는 걸 1에 넣으면 높을 거고 다른 쪽에 가면은 그거보다는 맞는 값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게 베이시안입니다. 베이시안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 이해하기 쉽고 익스플레이너블 합니다. 근데 이제 CNN만 해도 이렇게 하이 레벨에 가면 얘가 뭘 보고 맞추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 숫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너무 쉬운 얘기니까 옛날부터 했던 거죠. 데이터를 주면 어떤 레이턴 잠재 공간에 이거를 가장 잘 반영하는 내가 뭘 가르치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엑스레이는 찍는 프로토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한 150가지 프로토콜로 찍거든요. 뭐 헤드앤넥도 찍고 흉부도 찍고 다리도 찍고 팔도 찍고 손가락도 찍고 그런 거를 우리가 가르치면 얘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잠재 공간에서 이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펑션 우리 인코더라고 하는데 이 인코더를 만듭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하이 레벨이거든요. 그 하이 디멘션 데이터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 거리가 멀면 더 멀고 뭐 속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걸 알지만 이제 차원이 한 100차원쯤 되면 데이터의 뭐 99.7%는 모두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 쉘에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어떤 점을 꺼내도 이키 디스턴스 합니다. 점들이. 부분 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직선을 꺼내도 다 직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드 디스턴스 같은 거 잘 못 써요. 그러니까 디멘전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리덕션 하는 방법이 인코더죠. 하이 레벨을 넣으면 로우 레벨로 인포메이션 보틀렉을 넣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저차원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해줍니다. 이게 이제 선형대 수학 배우면 아주 아름다운 게 있죠. 우리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어쨌든 선형대 수학으로 떨어뜨리는 거랑 이거랑 항보적입니다. 선형대 수학은 이제 수학적으로 분산을 가지고 떨어뜨리는 거고, 얘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데 선형대 수학에 이제 가정이 별로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어쨌든 레이턴트 벡터가 학습이 됐다고 치고 여기다가 디코더를 만들면 영상도 생성합니다. 이건 나중에 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슈퍼바이즈 러닝만 우리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모델의 크기인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트레이닝 에러가 적으면 적을수록 디그리 오브 프리덤보다 테스트 에러가 작아지는 게 개런티 돼 있습니다. 아래 수학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근데 과정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와 트레이닝 사이가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게서 오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뭐 언슈퍼바이즈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어쨌든 답은 있어야 가르치는 겁니다. 답은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준 답이 아니라는 거. 셀프 슈퍼바이즈는 자기들끼리 답을 만든다든지 언슈퍼바이즈는 분포 자체가 답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고. 어쨌든 CNN이 이제 히트를 쳐가 2018년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2018년에 모델을 키우든 데이터를 키우든 더 이상 성능이 안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CNN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CNN 터치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이 영상 전체에서 윌리가 어딨냐는 그 윌리 있는 영역만 하지 나머지 거는 봐봤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CNN은 그러니까 이제 컨볼루션 맥스 풀링 자체가 인간의 눈에서 이제 뽑긴 했는데 이게 강력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잘 구분하고 작은 데이터로 잘 구분하는 장점이 있어서 지금도 쓰고 있지만 예를 들어 눈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눈이 어떻게 있냐는 건 인공지능 입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랜슬레이션이나 이퀴베리언스, 뭐 인베리언스를 동시에 배우는 굉장히 이상한 네트워크가 됐는데 스몰 데이터에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습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비전은 CNN하고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RNN하고 뭐 스피치는 뭐라고 트랜슬레이션 뭐하고 모든 소사이어티가 다 다른 모델을 썼는데 트랜스포머 나오고 나서 모든 소사이어티가 다 똑같은 모델을 학습하면 조졌습니다.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다 비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주얼 토큰으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처럼 만들어가지고 때려 넣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아래는 텍스트는 잘 됐지만 비전 잘 안 됐는데 뭐 그거를 이제 우리 증명을 하죠. 그 가기 전에 이제 사람은 또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쓰니까 나이가 들면 뉴런이 죽습니다. 사람의 브레인은 뉴런의 50%가 죽으면 천의 70%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학습할 때 리던던트하게 학습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습 노드 중에 별로 안 중요한 웨이트 값이 작은 거 학습 다 끝나고 나서 이런 거 다 프루닝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뭐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이제 가고 있고 LLM 같은 걸 특히 디스틸레이션 하면 특히 뭐 CNN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학습을 하면 실리콘 뉴런은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괜히 리던던트 가지고 있어봤자 모델만 커지고 뭐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노이즈를 증폭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큰 티처 모델을 작은 스튜던트 모델로 난리 디스틸레이션 하면 우리는 성능은 조금 떨어지고 모델을 작게 하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관점에서 하는데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난리지를 아까 1.7 테라빌리언까지 올렸다가 요즘에는 300빌리언 뭐 상용 모델들이 이제 그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정확한 모델은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간의 브레인하고 GPU를 좀 해보면 아까 뉴런이 1000억 개 정도 있고 시냅스가 뭐 몇 개, 뭐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있으니까 100조개에서 1000조개 정도 이제 웨이트가 있는데 뭐 GPT-4 중에 제일 큰 모델이 1.7 테라빌리언 정도 된다고 했고 속도는 엄청 느립니다. 이 전기 속도 훨씬 빠르고 우리는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리시티를 쓰니까 엄청 느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 브레인은 디스트리뷰티드 난리니어 패러를 하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GPU도 이제 꽤 이걸 합니다. 지금
네오포 코그니트론을 딥 레이어를 해가지고 막 키우면 PDP 어썸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고 있고 이피션시는 사람이 위인이죠. 인공지능 학습하는데 온자력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전기가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뇌는 그레이스블 디그레데이션 이런 거에 강인하게 폴트 톨러런트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사람 뉴런이 죽으니까. 근데 이제 딥러닝은 꼭 그럴 것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딥질레이션이 이제 화두다.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인공지능 학습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4살짜리 어린애가 시각 중추가 대충 다 발달하는데 그러면 비주얼 코텍스 눈에서 시신경으로 가는 코텍스 신경 다발을 이제 비주얼 코텍스라고 하는데 수당 20메가바이트 정도의 정보량이 이제 가서 자극을 한다 그러면 4살짜리 어린애가 16,000시간 정도의 자극을 받고 이 양이 뭐 이 정도 바이트고 요거 정도 가르쳐야 뭐 시각을 배우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산수인데요. 그래서 클래스당 휴먼 퍼포먼스를 억셉터블 하려면 55,000 개의 레이블, 이미지라면 이미지와 답을 얘기하는 거고, 한 100만 개 정도 있어야 휴먼 레벨을 하는데, 잘 보면 어린애의 두뇌 발달인데요. 이제 처음에 트래킹을 하다가 바이올로지컬 모션을 하고, 스테빌리티가 있는지, 그래버티, 뭐, 디렉션, 쉐입 컨스탄시, 내추럴 카인드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처음 한 10개월 정도 시각 어린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때쯤 시각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손에 쥐고 있으니 이게 같은 건지는 알게 됩니다. 이 솔리더티를 배우면서. 근데 눈에 보이는 자극은 이렇게 보면은 재판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뒷면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앞면이 보이고 이게 다 다른데 같은 건지는 아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자는 겁니다. 사람이 준 레이블은 많이 만들 수가 없고 영상은 많죠. 인터넷에 이미지는 많은데 이거를 레이블을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개처럼 생긴 고양이도 있고 사람 간에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개 뒤에 고양이가 있으면 개만 레이블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개 뒤에 고양이라고 레이블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질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만 개를 딱 놓고 한 장을 꺼낸 다음에 그 한 장을 크롭을 하거나 색깔을 약간 바꾸거나 이러면 이 두 개가 같은 영상에서 나왔다는 건 무조건 압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중에 뭐 비슷하게 생긴 게 있을 수 있지만 네거티브를 엄청 많이 넣으면 결국 이 두 사이에 컨트라스트를 해서 이거는 무한히 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한히 큰 모델에 무한한 답이 있어야 가르쳐 준다고 내가 얘기잖아요. 결론 슈퍼바이즈인데 인간이 주지 않는 슈퍼바이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셀프 슈퍼바이즈라고 하고 아까 어린애가 손에 쥐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게 같은 건지를 배우는 거랑 좀 비슷하게 배웠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질 못했어. 그래도 답이 있는 게 당연히 잘하지. 근데 슈퍼바이저로 가르치면 이렇게 아주 세일리언트한 피처만 보고 나머지 그 어떤 전체를 안 봐요. 근데 이런 셀프 슈퍼바이저로 가르치면 실제로 조금만 파인팅 잘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잘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딜레마인데 예를 들어 새 아닌 거랑 가르치려고 그러면 인공지능은 불이익만 가지고도 99.5%는 구분할 거예요. 불이가 있는 동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새를 볼 때 부리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깃털도 있어야 되고 날개도 있어야 되고 뭐 다리도 특이해야 되고 뭐 새가 가지는 걸 홀리스틱하게 보잖아요. 인공지능은 너무 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쉽게 보는 건 좋은데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가 않고 그러면서 그 오리너구리가 나오면 틀리죠. 오리너구리는 부리가 있어도 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잘 가르치는 거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저로 모델을 키우고 답을 사람이 안 주고 얘가 두뇌 발달하듯이 이제 가르치는 이제 발달 심리학을 하다가 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페이만 교수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생성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 거다. 큐 데이터에 아까 곡선 자체를 ANN이 어프락시메이션 해가지고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배우는데요. 옛날에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어떤 인플리트한 식을 인공지능이 그냥 데이터만 주고 힘으로 배워가지고 왜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ANN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포텐셜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데이터가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빨간 머리의 긴 여자, 금발머리의 긴 여자, 남자가 먹고 사는 데도 있고, 분포도 이렇게 뾰족한 데도 있고, 컨케이브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분포가 있으면, 이거를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툴로 해서 이 분포를 툴로 외는 겁니다. 인공지능한테 이거를
가르치면 이거를 배울 수 있다면, 근데 배워도 아주 똑같이 안 배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데는 좀 덜 배워서 이렇게 배운 생성 모델이 인터폴레이터는 한다는 건 증명돼 있어요. 인터폴레이션 매우 잘합니다. 어떤 영상 2개 주고 뭐 남자와 여자 사이를 주고 쭉 하면서 남자에서 여자로 쭉 가거나 머리 짧은 사람에서 머리 긴 사람으로 가거나 빨간 머리에서 노란 머리로 가거나 이런 거는 인터폴레이션, 우리가 샘플링 해보면 이 지점이 빨간 머리, 빨간 긴 머리 여자가 있다, 이건 남자가 있다, 그러면 이 선을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모든 점을 샘플링 해보면 요 2개의 시멘틱스가 인터폴레이션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컴백 콘케이버티가 있는 데는 약간 익스트라폴레이션도 하는 거 아니냐? 생성 모델에서 인터폴레이션, 익스트라폴레이션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드 콜랩스라고 못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심장이 뒤집어지는 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학습에 넣었는데 생성을 하는데 100만 번 해도 안 나오고 1000만 번 해도 안 나오면 그 지점을 내가 못 찾는 건지, 원래 이거 배우다가 까먹은 건지, 얘는 아까 했지만 쉽게 배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렵고 그러면 무시하거든요. 생성 모델도 똑같거든요. 인공지능하고 본질이. 근데 이제 생성 모델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건 영상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NLP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풋 주고 인코더, 디코더하고 이거 가우시안 모델로 만들어서 이렇게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하면서 이걸 다이렉트리 못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엘보라고 로우 바운드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끼리 답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가짜로 만든 거랑 이 구분하는 애가 서로 구분 못할 까지 서로 막 발전시키는데 이게 학습이 잘 안 돼요. 이게 낸시 이퀄리브럼 찾아야 되고 굉장히 언스테이블하지만 학습만 되면 굉장히 팬시하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드 클래스입니다. 어려운 클래스를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0부터 9 정도라고 하면 뭐 8이나 뭐 이런 숫자는 글자가 복잡하잖아요. 1이나 0은 잘 만드는데 8 같은 거는 잘 안 만드는 거죠. 데이터로 똑같이 줘도 A 입장에서는 이분리 만들라는 게 안 들어가거든요. 로스 펑션에. 이제 디퓨전 같은 게 요즘 아주 각광받는 건데, 영상을 노이즈를 쭉 줘가지고 랜덤 노이즈까지 만든 다음에 역으로 한 탭씩 디노이징을 해서 이 디노이징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력학 이 법칙에 위배되거든요. 랜덤 노이즈에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건 학습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요 하나하나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보를 어프락시메이션에서 가르쳤더니, 그리고 이걸 잘게 쪼갰더니 한 1000스텝으로 쪼갰더니 이 학습이 되기 시작했어요. 학습이 되고 나서 뭐가 문제냐면, 얘가 생성 파워가 멋게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티 임베딩이나 오드 임베딩이 잘 돼요. 그래서 텍스트를 치고 영상을 만들려고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이달리라든지 뭐 이런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걸로 하고 있고, 요즘 뭐 지브리풍이 인기죠. 디퓨전을 이제 LLM에 붙여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거고, 이제 꼭 이런 것만 있냐? 마스크도 오토인코더라고 패치를 잘라서 80%를 지우고 남은 걸로 이제 패치를 채워라, 이거는 보트의 이미지 모델이고, 디퓨전 오토인코더는 이 디퓨전 학습할 때 워낙 생성 파워가 좋으니까 인코더를 같이 가르쳐서 이 인코더가 디퓨전만큼 생성 파워가 있으면 요거 가져다가 우리가 더 좋은 클래시파이를 만들어 볼 수 있고, 여기에 컨디션 같은 거 주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인공지능은 너무 쉽게 배우면 그 이상 진화가 없으니까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랑 디퓨전 오토인코더를 같이 가르치면 더 잘하지 않겠냐. 이게 직관적이죠, 스토리가.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트레이닝의 분포를 배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에서는 이런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들을 하면 이 트레이닝 분포를 배우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GPT-2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했을 때 뭐 데이터가 좀 적으면 머신러닝이 더 잘 되다가 커지면 딥러닝이 더 잘 되는 건데, 아까 이제 트랜스포머랑 CNN 이 여전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트랜스포머로 다 바뀌고 있는 이유가 이제 구글이 증명한 이겁니다. 옛날에 이미지넷만 있을 때는 CNN이 VIT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이게 300밀리언짜리, 이게 3천만 장인가요? 100만이니까 1000억 장인가요? 구글만 가지고 있는 레이블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가르치니까 VIT가 CNN보다 더 좋은 거죠. 아까 했지만 CNN들은 기어다니고 VIT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VIT를 학습할 때 훨씬 더 많은 인프트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학습이 훨씬 더 어렵지만, 데이터만 충분히 많으면 CNN보다
똑같은 데이터. CNN도 데이터 많이 줘도 그냥 더 안 올라간다는 거죠. 뭐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 뭐 CNN 조금 고치면 조금 더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았고 이런 게 이제 피터 레슨이라고 뭐 리치 설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650이 CPU의 트랜지스터는 8,500개인데 지금 엔비디아 블랙홀이 2,080억 개 하나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37년부터 지금 매년 37%씩 컴퓨테이션 성능이 늘어나고 이거에 호응하는 알고리즘만 살아남았다는 이거를 조금 역행해서 컴퓨테이션을 좀 줄이고 성능 약간 높이게 하려는 게 이제 공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것들은 다음 에서는 컴퓨터가 항상 30%씩 발전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도 그다음에 더 큰 컴퓨테이션을 파워, 더 큰 데이터가 오면 그 쉽고 단순하고 뭐 컴퓨테이션 파워를 더 많이 쓰는 애들이 무조건 다음 세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죠. 어쨌든 LLM이 아까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다음 단어를 만드는 걸로 하니까 뭐 말은 잘하게 되는데 아무 얘기나 하고 행동수설을 하니까 이제 A를 가리킵니다. 그래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이라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답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LLM은 할 때마다 좀 다르게 이제 시도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어느 게 더 좋은지 오더링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어느 답이 인간이 원하는 답이냐 이거를 가르쳤더니 뭐 당연히 뭐 잘하는데 더 신기한 일이 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젠 라이케라고 LLM 그 GPT 가르치는데 인스트럭트 GPT랑 3.5 바로 전에 있었던 모델이고 근데 얘가 실제로 GPT는 데이터의 93%가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영어밖에 잘 못했었는데 이 인포스먼트 러닝을 했더니 난 잉글리시 인스트럭션을 이해하더라는 거죠.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 이러는지. 언어의 본질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인스트럭션만 줬더니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신기한 얘기들 많죠. 뿐만 아니라 이머전트 어빌리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 가면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다든지, 뭐 체인 오브 소트 같은 거 가리키면 좋아진다든지, 이게 나중에 리즈너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냥 답을 뭔가 주고, 원샷이라고 문제와 답을 주고, 비슷한 문제를 줬을 때 틀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생각할 여지를 주고, 하면 이제 답을 맞추는 거죠. 이게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퍼런스 타임에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이유를 생각하게 하고 이유를 만들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리즈너가 나오고 요즘은 이제 에이전트 AI로 막 가고 있죠. 어쨌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능이 좋아지고 수학 잘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귀납으로 배우기 때문에 연역을 잘 못하는 건데 리즈너가 되면서 이제 상당 부분 수학도 뭐 대학원생까지 된다는데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고 또 이제 이게 되면서 이제 LLM들이 이제 상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커지고 컴퓨테이션 어마운트가 커지고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은 계속 좋아지더라. 이게 이제 그 엔스로픽의 이제 창업자 둘이 오픈 AI에서 이 논문 쓰고 나서 나가가지고 오픈 AI도 상업으로 가고 제미나이도 상업으로 가고 엔스로픽 상업 하는 게 이거는 이제 해자가 돈이거든요. 자본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다 이제 오픈 소스 뭐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급격하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GPT 3.5가 나중에 공개되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처음에 이렇게 콩할 만한 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게 됐고 아까 리지너 모델은 체인 오브 소트를 생각해 보면 체인 오브 소트 테스트 타임에 트레이닝 타임에 더 많이 학습하면 성능이 좋아진다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테스트 타임에 더 많이 생각해서 토큰을 만들게 하면 걔의 성능도 좋아지는 게 훨씬 더 급하게 좋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를 테스트 타임에 생성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했더니 이제 물론 컴퓨테이셔널 파워는 더 많이 들고 인퍼런스 관점에서 안 좋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리즈너가 훨씬 더 똑똑하게 됐고 뭐 물론 이런 개념은 알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죠. 오픈 AI가 오늘 내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궁금해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딥시크 아론이 뭐 그 안에 이제 몇 개 다른 애들이 스탠포드 애들이 뭐 이미 오온으로 학습된 녀석들의 그 리즈너 토큰들을 꺼내 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하면 리즈너 능력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리즈너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랐는데 딥시크 R0라는 V3에서 어떻게 리즈너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아론으로 하는지를 이제 딥시크 애들이 공개하고 이 모델도 공개하고 데이터도 공개하고 그래서 시장 파괴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다 이제 영모션에 걸려 있죠.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상용 LLM의 성능이고 이게 이제 스몰 LLM, 오픈 소스 LLM의 성능인데 처음엔 굉장히 컸지만 점점점 성능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GPT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해서 결국은 뭐 GPT는 뭐 자비스 같은 형태로 아마 갈 걸로 보이고 지금 뭐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경쟁 제품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 시대가 이제 끝났고 LLM은 일반제가 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절이 됐거든요. 특히 딥시크 모델들이 공개되고 상용으로 쓸 수 있게 되고 학습 방법이랑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가 지금 다 공개돼서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게임의 룰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딥시크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게 엄청난 엔지니어링 파워가 있어서 아마 정부 이렇게 미국이 좋은 GPU 못 쓰게 하고 뭐 규제를 많이 거니까 거기 엔지니어들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하고 이거는 GPT의 가장 큰 모델은 700B인데 700B를 한꺼번에 돌려면 GPU가 적어도 뭐 4대, 8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 8대를 어떻게 해야 놀지 않고 묶음으로 돌릴 수 있는지, 배치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엔지니어링도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컴퓨팅 오버래핑도 얘들이 안 놀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컴퓨팅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다 코드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애들이고 어쨌든 LLM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 엔트로픽 차이니즈가 아마 이제 딥식인데 딥식 애들이 GPT 5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왔고 실제로 이거를 뭐 작은 모델부터 큰 모델까지 뭐 다 공개하면서 지금 있는 시장이 불 확 질러서 이제 시장 파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나 LLM은 일반제가 돼서 이제 LLM에서 경쟁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고 이 LLM들 IQ 테스트를 쭉 해보면 이제 제미나이 2.5가 제일 좋다고 해요. 뭐 120, 130 정도 얘기하고요. 제미나이 2.5, 뭐 요즘 나오는 그 새로 나온 GPT들은 그 LLM들은 뭐 굉장히 똑똑해서 뭘 써도 좀 하는데 각자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겐 뭐 이거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녀석 뭐 이건 플로우인데 잘 안 쓰는 거고 얘가 디퓨전 영역이고 뭐 이렇게 쭉 발전 시작 지점이 좀 다르고 끝도 뭐 이제 가다 없어진 놈도 있고 엄청 많이 하는 애들도 있는데 요즘 멀티모달 이제 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 이제 화두고요. 이제 의료로 가봅시다. 의료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쇼텀 메모리가 이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초크 단위로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도. 그래서 환자의 심틈 정도는 그냥 넣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미지라든지 지노믹스라든지 메디컬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동시에 판단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가 필요하고 뭐 진단과 치료 예측 뭐 이런 데에서 인공지능 이렇게 쓰인다는 거고 뭐 IBM 왔으니 뭐 이런 분야에 인공지능을 쓸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저는 IBM 왓슨 자체는 망했지만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표라고 생각하는 게 의료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실제로 한 8 트릴리언 이그잼에서 2 트릴리언은 쓸데없이 하는 옴수가주기 때문에 하고 실제로 판독도 안 하거나 이미징도 언네서서리 하거나 온콜로지는 환자마다 너무 다른 반응성 뭐 이런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례가 광고 시장을 페이스북하고 구글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큰 회사를 한 몇십 개, 몇백 개 만들었잖아요. 근데 광고 시장 대비 의료 시장은 한 50배 크거든요. 베이스라인이. 그러면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50배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걔들도 안 놀고 있으니까. 디지털 트랜스폼 해가지고 인공지능 하면 이제 새로운 기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게 보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여전히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이슈가 있고 병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수준이나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환자를 치료하는데 최소한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 설계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인공지능이 매우 좋아 보이지만 이제 로켓을 만들고 싶은 로켓 엔지니어가 하나도 없는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하면 각각은 날아갈 것 같지만 합쳐서는 안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이제 딥러닝이 쭉 발전하다가 이제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는 게 이제 GPT를 보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건데 데이터를 아주 크게 많이 가르치면 이 GPT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만 예측했는데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고 뭐 대충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노력으로 다양한 태스크에 어댑테이션하는 모델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이 이제 포지셔널 페이퍼를 썼고요. 요즘 파운데이셔널 에이전트 모델 이런 것도 나왔던데요. 이제 영상학에 생각해 보면 흉부 엑스레이는 이미지 피노타입이 300개 정도 되고 감별 진단을 2000개를 할 수 있는 모달러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루닛이라는 애들이 10개를 그려가지고 10개만 찾고 나머지는 의사가 보던지 놓쳐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별로 아니거든요. 죽을 질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태스크라고 하면 영상의학에서는 이런 태스크가 1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만드는데도 돈이 무한히 들 뿐더러 실제로 병원에 디플로이하고 메인터넌스하고 뭐 이런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10만 개의 앱을 만들어서 쓸 거냐. 그리고 병원마다 도메인 시프트라든지 에볼루션, 아까 의료는 계속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셔널 모델, 의료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의대생 정도 만들고 로컬하게 뭐 영상학과 흉부 엑스레이 잘 보는 건 의사도 따로 트레이닝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조금 가르쳐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잘 되지 않겠냐. 뭐 직관적이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상하이 짜오퉁대랑 버트머트 대학 애들이 이제 메디컬 이미지 어널리시스가 어쩌 이쪽에 제일 좋은 저널인데 이전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메디컬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모달러티 스페시픽 파운데이션 모델고 올간 스페시픽 태스크 스페시픽 이렇게 발전을 하자. 이거에 대한 시어리가 있어요. 얘들이 레드 FM이라고 레디올로지의 모든 영상 모달러티를 풀링을 해서 학습을 했더니 학습이 잘 안 된 거. 그래서 모달러티 스페시픽 파운데이션 모델을 각각 만들자라고 제안을 한 거고 지금 요걸로 네이처가 지금 찍혀 나오고 있죠. 네이처 사이언스들이. 그래서 이제 흉부 엑스레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클립이라고 뭐 사업장 페어에 이미지 캡션 페어를 가지고 학습에는 오픈 AI가 공개해 놓은 데이터셋을 한 7만 장 데이터로 이제 파인 튜닝 해가지고 50개의 질환을 동시에 찾는 흉부 엑스레이에 질환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멀티 레이블 이슈에 멀티 클래스 이슈가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네이처 BME에 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아까 디퓨전 오토 인코더 제가 처음에 조금 설명해 드렸죠. 인코더를 같이 만든 다음에 카운트 팩추어를 이제 컨디션으로 같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72개를 동시에 했더니 기존에 그 클립 기반으로 했던 것보다 뭐 나쁜 것도 좀 있지만 대부분 좋더라.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데 정상 엑스레이를 주고 이 엑스레이가 COPD라고 담배 피면 폐가 구멍 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폐가 커지고 까매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심장의 패턴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면서 폐가 커지면서 까매지는 어떤 영상을 가정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카운트 팩추얼로. 그래서 이 영상을 기반으로 이 영상을 가진 사람이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영상학과 선생님한테 이제 비주얼 스코링 했더니 다 이제 그 병을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익스플레이너빌리티, 모델이 질환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뭐 매우 우아한 방법이죠. 제가 하는 건 이제 저희 병원이 데이터가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데이터는 공개를 못하고 모델을 이제 공개하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다가 저희가 또 500만 장의 엑스레이가 있거든요. 저희 전 세계 공개 엑스레이 데이터셋이 100만 장이 안 돼요. 뭐 가장 커도 30만 장, 40만 장 그런 게 뭐 서너 개 있으니까 더해봤자 100만 장이 안 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한 500만 장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코 V2로 학습을 해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다 좋아지더라. 이미지넷보단 좋다. 뭐 이런 얘기했고 여기다가 이제 하드 포지티브 뭐 이런 거 잘 배우기가 어려워서 하드 포지티브 잘 배우기 학습법을 좀 바꿨더니 조금 더 좋아지더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의료 영상은 대부분 구조를 보는 건데 구조에서 기능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카 시대 때 부엌을 찾으면 그 부엌이 어떻게 생겼냐 보다는 그 부엌에서 무슨 기능을 해서 인카 사람이 옥수수를 먹었는지 쌀을 먹었는지 화식을 했는지 뭐 이런 게 궁금할 거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뭐 구조가 기능을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CT를 가지고 이제 폐기능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CT는 렐러티브ಲಿ 쉽게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 이제 영상에 제일 좋은 저널인데 뭐 기능이 잘 예측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헤드앤넥에서 해모리지가 생기면 그 요게 이제 의사가 그린 해모리지 패턴인데 해모리지는 내과 의사가 와가지고 열지 않으면 환자가 죽어요, 바로. 그래서 근데 아까 요렇게 클래시피케이션만 가르치면 아까 점으로 배우죠. 아까 새에 부르는 하듯이 아주 세일리언트한 거 배우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르치는 게 세그멘테이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리컨스트럭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컨시스턴시하게 네 개를 다 가르치면 의사가 보는 것처럼 보더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슈긴 한데 저는 스몰 데이터로도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는 스몰 데이터가 엄청 많고 우리 병원처럼 커도 이렇게 위중한 환자의 데이터셋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뭐 그래서 저희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제 핵심적으로 하고 이것도 메디컬 이미지 어나리시스에 실렸고 이거는 이제 로우 도우즈 하이 도우즈에서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도우즈 이슈가 있는데 도우즈를 줄였는데 하이 도우즈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걔네 디스크리미네이터 보통 제너레이터를 강화하는데 저희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도 아까 리컨스트럭션,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을 멀티태스크로 가르치고 나서 로우 도우즈가 왔을 때 하이 도우즈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이터러티브하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이제 스터 도우즈라고 실제로 이렇게 찍는데 이거의 도우즈를 4분의 1로 줄여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보면 이 자이로 서커스 패턴이 마음의 눈을 떠야 볼 수 있거든요. 잘 보면. 근데 안 보이는군요. 여기서. 하여간 뭐 근데 그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디퓨전까지 해가지고 했더니 뭐 이런 방법이 제일 좋더라. 뭐 이렇게 했고 또 이제 헤마톡실린, 에오신 이제 HN이 염색을 하는데 헤마톡실린이 해마다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9년 2009년 데이터, 2009년 데이터, 12년 데이터, 뭐 15년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셋을 가져다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헤마톡실린만 이제 이렇게 디컨블루션을 할 수 있거든요. 위쪽이 헤마톡실린 디컨블루션이고 아래쪽이 에오신 디컨블루션인데 이걸 디퓨전으로 모델링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니까 더 좋더라. 이거는 이제 겐을 이제 생성 모델에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제 의사보다 맞추라고 했더니 잘 못 맞추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그 리얼 데이터로 학습해서 리얼로 테스트한 거 대비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뭐 쓸만은 하더라. 뭐 약간 이제 인공지능 열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LLM이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하면 LLM보다는 성능이 좀 나쁜 다른 LLM이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딥시크 아론이 또 이걸 또 극복을 해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렇고 뭐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의료에서 잘 안 되는 거에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건데요. 아까 엑스레이에서 찾을 수 있는 질환이 300개의 이미지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김별 진단이 2,000개고. 그러면 자주 생기는 질환이 있고, 가끔 생기는 질환이 있고, 아직도 인간도 처음 보는 질환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슈퍼바이 러닝으로 우리가 뭐한 클래스당 1,000개씩 가르쳐야겠다고 하면, 여기쯤 가면 100만 개 중에 한 명 나오는 질환들을 1,000개를 모으려면, 우리 병원 데이터가 뭐 수십억 장이니까 뭐 잘 찾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노벨 클래스, 우리 잘 모르는 질환, 케이스 리포트로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하기 어렵죠. 이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상만 가르쳐서 다른 병을 아노말리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상의 바운더리를 이제 어웨어하는 온클래스 클래시파이어나 온클래스 제너레이터를 만들고 뭐 다른 샘플이 들어오면 얘는 밖에 있으니까 아웃라이어다.
아웃라인 디텍션 알고리즘은 통계학적으로 잘 정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처컴에 쓴 건데 생성 모델 정상만 있는 CT를 생성 모델을 만들어서 얘는 정상밖에 안 배웠으니까 정상밖에 못 만드는 거죠. 병이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정상을 만들어. 못 만드는 영역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다가 오더링 했더니 뭐 판독 시간도 빨라지고 뭐 그렇더라. 그리고 응급실은 어떤 질환이 들어올지 잘 몰라서 이제 응급 세팅에서 한 건데 이게 이제 응급실에서 찍은 다양한 병이에요.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이런 병을 하면 이 가운데처럼 가장 가까운 정상을 만들고 두 개를 빼면 못 만드는 영역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이 어텐션을 줘가지고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이터러티브 디퓨전에서 못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저에서 질환이고 사람이 그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아노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터러티브하게 찾는 것도 있고 뭐 이건 스타일겐에서 매핑을 해서 요게 프로젝션 하는 건데 얘도 정상만 배운 놈인데 이 어떤 질환이 있는 녀석을 주고 가장 가까운 거 찾으라 그러면 그럴싸하게 정상을 찾아가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가까운 정상을 찾아가고 얘는 이제 질환도 같이 학습한 녀석인데 여기 스콜리오시스라고 척추가 힙계 병인데 가장 가까운 병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재 공간에서 병도 찾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병이 이렇게 런 캔서 안에 뭐 폐 안에 캔서가 있냐 없냐 바이너리 문제도 있지만 척추가 얼마나 휘었냐. 척추는 원래 앞뒤로 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찍으면 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찍을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뭐 20도 이상, 이 커프 앵글이라고 요 앵글을 재서 20도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10도 뭐 이 정도인데 청소년 여자애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자애들 운동 중재를 시키면 이 척추 휘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10도, 뭐 8도, 7도, 9도 이런 거는 약간 스펙트럼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잠재 공간에 척추 축을 찾아가지고 그 축에 직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그 축에서 우리가 스레솔드를 잡아서 하면 이제 바이너리 문제를 스펙트럼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논문도 하나 썼고요. 수술장 비디오도 뭐 이렇게 수술 도구, 동작, 해부학적 구조를 곱해가지고 담낭절제술을 이렇게 정량화한 다음에 이 정량값을 가져다가 수술 후에 컴플리케이션, 뭐 블리딩이라든지 이런 거를 로진 리그레션 찾았더니 석션을 많이 쓸수록 피가 많이 나더라. 이거 애니제이미 AI라고 애니제이미라고 뭐전 세계 제일 좋은 의학 저널인데 걔들이 이제 AI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만든 저널인데요. 이제 이런 옛날엔 술장 비디오 같은 경우 정량화가 절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정량화해서 의사들의 어떤 뭐 절차 중에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 마취과 의사는 외과는 원래 손을 잘 씻고 들어오는데 마취과 의사는 그 마취방을 하루 종일 이제 컨트롤하기 때문에 환자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를 만지고 환자가 감염을 하려면 마취과 의사를 통해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환자를 만지고 도구를 만지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다음 환자 오기 전에 손 씻어야 되고 뭐 이게 프로토콜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취과에서는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취과 의사를 이 수술방을 시크릿 비디오를 이제 찍어가지고 이런 동작 인식을 해서 손을 씻고 있느냐 도구를 제가 마치 손댔느냐, 아더 액션이냐, 요거를 구분을 해서 이 세 클래스를 해서 88% 정도 액큐러시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실렸죠. 논문 나왔는데 옛날에 이제 코로나 시즌 때 저희가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핸드 투 페이스로 감염이 되거든요. 감염은 대부분 물론 공기 감염도 되지만 하루에 뭐 몇천 번 만진다고 뭐 영화에서 그래서 진짜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열 몇 클래스 얼굴을 만지는 거랑 안 만지는 거, 뭐 컵으로 마시면 얼굴 자체는 직접 안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얼굴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비디오 로그를 써주는 거죠. 일기장을 해서 내가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만지거나 전화 올 때 만지거나 뭐 생각할 때 만지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일기장을 써주면 내가 이제 하루 종일 뭐 해보고 내가 뭐 어떨 때 얼굴 만지는지 알 수 없어 행동 조정도 되고 뭐 이런 예측 미래 예측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진단이었는데 진단은 의사도 잘하고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돈 받고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제 이 사람이 잘 못하는 거, 이 환자가 어떻게 변할 거냐, 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케이스 프로그레스를 보는 이제 특별한 이제
파킨슨은 도파민 디피션시 질환이거든요. 그 도파민을 바로 찍을 수 있는 영상 모달러티가 있어요. FTCIT, 펫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찍으면 정상인 사람은 이렇지만 점점점 하지만 이제 이 까만 부분이 도파민에 나오는 양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이라키컬 디퓨전 오토인코더로 저희가 학습을 했더니 클래스가 잘 쪼개지고 병도 잘 쪼개지고 이 두 개의 클러스터는 우리가 펫을 두 종류를 썼더니 보통 한 펫을 쓰는데 그게 고장 나거나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다른 펫을 쓰니까 펫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쪼개졌던 것 같아요. 온셋이 재밌는데 환자가 막 생긴 환자랑 오래된 환자가 이렇게 빨간색부터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쓰는 거죠. 얘는 이제 저희가 언슈퍼바이즈드로 영상을 만들려고만 하고 그냥 공간에 다 찍은 거예요. 찍었더니 온셋 축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축을 해보면 이제 한 줄로 쓰고, 또 여기서 두 번 찍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두 번 찍은 사람들 중에 뭐 치료 몇 년 지났다고 항상 나빠지는 건 아니고, 뭐 버티칼리 움직이는 사람, 백으로 가는 사람, 근데 대부분 이제 앞으로 가고 있고, 온셋과 코릴레이션 했더니 뭐 마지나 0.6이니까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항상 이 생성 모델 나오면 나이 20살 뒤에 얼굴 어떻게 되냐, 뭐 젊었을 때 얼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펫을 넣고 한 4년쯤 지나서 스킨색이 나빠지면 뇌가 어떻게 변할 거냐, 뭐 이런, 이것도 이제 리비전 중인데요.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딥 서바이버 HCC 온바람이 있을 때 리버 CT 주고 뭐 치료 환자 팩터라든지 치료 어떻게 했는지를 줘가지고 멀티모달로 그 딥 서바이벌이라고 특정 인터벌에 이 환자가 죽었는지 센서 됐는지를 이렇게 학습을 바이너리로 쭉 멀티로 학습을 시키면 얘가 이제 서바이벌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바이벌과 굉장히 잘 맞고 영상에서 HCC를 보면서 이거를 맞추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어딘가 있고요. 이것도 뭐 재밌는 건데 디피전을 가져다가 인코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브레스트 만모를 생성하는 인코더를 만든 다음에 이 인코더를 가져다가 그 크로니컬 이 환자의 몇 살인지를 이제 파인 튜닝 한 거예요. 파인 튜닝을 하면 얘가 이제 바이올로지컬 에이지를 하는 게 나이가 40살인데 운동 빡세게 해서 30살의 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술 담배가 50살의 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더 들게 인공지능 예측한 군과 반대로 예측한 군 사이에 서바이벌이 이렇게 다르다. 이거는 이제 만모만 가지고도 인공지능이 바이오 마커를 보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이제 프로테인 마커고, 이게 이제 8살짜리 얘는 크레니오 베이스의 발달이 끝나거든요. 맥실로 페이셜만 발달을 하는데 어떻게 발달을 할지 2년 뒤에 이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를 인공지능이 프리딕션 해가지고 한 건데, 이거 점을 두 번 찍으면 1.5mm 정도 오차가 나거든요. 엑스퍼트가 두 번 찍었을 때. 물론 1.5mm보다 큰 것도 많지만 뭐 대부분 작아서 뭐 꽤 잘 맞추더라. 이거는 이제 양악 수술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악 수술 제일 잘하는 나라고, 뭐 턱을 잘라가지고 이제 뽑는 건데, 그래서 이제 CNN으로 예측량을 예측하고 이 턱을 자르면 턱에 붙어 있는 요 턱을 자르면 요 랜드마크랑 뭐 요 랜드마크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네트워크를 학습해서 컴캐를 해가지고 수술 후에 수술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실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수술 전 셀을 가져다가 실제 이 환자는 다 수술을 한 환자니까 수술 후 셀이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 디퓨전으로 이 환자를 가상으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지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럼 이 두 페어가 나오잖아요. 그 두 페어를 이제 튜링 테스트, 의사보다 이게 진짜 찍은 건지 인공지능이 만든 건지 네가 구분해 봐라. 뭐 이런 튜링 테스트를 했고, 이 두 개를 둘 다 코레스폰딩하게 점을 찍어서 이 점의 액큐러시, 아까 한 점을 두 번 찍었을 때 1.5mm니까 그 정도 나오면 뭐 쓸만하지 않겠냐.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트윈 테스트인데, 수술을 보통 의사가 한 100% 정도 한다면 이거에 50% 수술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고 150% 수술하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걸 해서 어떤 게 좋은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분포는 이제 우리나라 10개의 치과 대학에서 데이터를 얻어서 4개로 학습하고 6개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했고, 뭐 현악, 양악, 수술법이 이렇게 남자, 여자 분포, 랜드마크 분포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아까 랜드마크 예측하는 모듈에 양을 제어하는, 양을 디지털 트윈하는 모듈을 붙였고,
그냥은 잘 안 만들어져서 이 프로파일 라인도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수술 전 영상에서 이렇게 줘서 얘는 인풋으로 이렇게 주고 요 두 개는 컨디션으로 이렇게 줘서 수술 후 영상을 디퓨전으로 생성하는. 근데 이제 셉 3만 장을 가져다가 일단 셉을 만드는 디퓨전을 만들고 이 수술 전후가 있는 데이터는 700명 정도였거든요. 700명 중에 아까 뭐 500명 정도를 학습하고 뭐 나머지로 테스트 했는데 요게 이제 학습할 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수술 전을 넣고 수술 후 영상을 결국 디퓨전이 만들어라. 그러면서 수술 양은 디지털 트윈 하면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실제 찍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프리딕션 하는데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트레이싱 해보면 약간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드는 게 좋냐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아까 뭐 라인 세그먼트 넣고 스테이블 디퓨전에 컨디션으로 했더니 치아 끝이 중요하거든요. 수술이니까. 근데 요 다른 것들은 잘 안 만들어져서 겐도 잘 안 되고. 랜드마크 아까 두 개 찍어가지고 했더니 1.5mm 이하로 대충 떨어져서 이건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지컬 트윈인데요. 뭐 이렇게 수술 안 했을 때부터 수술을 해서 150%, 160%까지 수술을 극단적으로 할 때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외과 의사는 한 120% 정도 수술하는 게 좋겠다. 실제로 의사가 수술하고 싶은 양만큼 못 넣거든요. 잘라서 넣는데 기도가 있거나 뭐 혈관이 있거나 이러면 컴펜세이션을 해요, 사람마다. 그리고 교정과 의사는 한 100% 정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HCC 환자인데 HCC는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리는 요게 이제 시스테믹 세라피라고 소르페닉 주는 건데 이 환자가 제일 많죠. 우리 병원 1년치 데이터인데 1000명을 모아가지고. 근데 우리 병원은 요 소라페닙을 주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해요. 소라페닙 치료의 서바이벌보다 훨씬 좋은 치료가 많죠. 우리 병원은 이제 실기도 좋고 의사가 손이 좋으니까 그냥 국제 기준의 가이드라인 안 따르고 더 잘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 방법이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제 의사가 이걸 디시전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제 세컨 옵션 이 치료를 하면 환자가 얼마나 살고 그 다음 옵션으로 치료를 하면 환자가 얼마나 덜 살고 뭐 이런 거를 정량적으로 알기 굉장히 어렵대.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그걸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모든 병원 9개를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게 치료 옵션이 이렇게 다양해요. 병원마다 다 같이 다 좋은 병원인데 우리는 이제 외과가 세고 삼성 같은 경우는 RT가 굉장히 좋은 RT가 있거든요. 그래서 RT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환자의 20개 특성과 병원의 이런 치료 옵션을 좀도 내셔널 레벨에서 옵티마를 찾아본 적이 없는 거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디지털 트윈화하는 거예요. 마산병원 데이터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했더니 첫 번째 옵션은 한 60%, 50% 맞추는데 세컨 옵션 이게 환자가 이 치료 말고 다른 치료 해주세요. 내가 이제 수술하면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내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늘을 찔러서 지져주세요. 뭐 이런 RFA라고 다른 치료인데요. 숫자가 이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컨 옵션까지 하면 80%에서 90% 정도 맞추니까 익스터널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우리 병원과 삼성병원이 환자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이 두 병원을 디지털 트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와서 삼성이 오면 어떤 치료를 예측하고 삼성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환자가 삼성에 가면 어떤 치료를 하고 그랬을 때 서바이벌이 어떻게 되고 아산에 오면 어떤 치료를 하고 서바이벌 어떻게 되고 요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병원을 디지털 트윈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분당 서울대에서 테이스라고 색전술이거든요. 색전술을 했을 때 우리 병원에 하다 53% 정도는 색전술 하는데 28%는 이제 OP 하는 거죠. 우리는 수술을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병원이거든요. 삼성은 반대로 RT를 그 정도 해요. 그런데 그 환자의 특성과 병원의 특성과 환자의 서바이벌이 다 개별이거든요. 옛날에 이걸 몰랐죠. 다 통계니까 우리는 그룹의 분포를 알 수 있어서 이런 환자의 특성이 있는 사람이 삼성에 와서 이런 치료를 하면 이건 얼마 산다. 이거는 알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 살고 뭐 이런 건 잘 몰랐죠. 물론 컨피던스 인터벌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산이 오면 어떤 치료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살고 삼성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상황이고 이거 AWS에 넣어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20개만 넣으면 환자한테 할 수 있고 이게 의사들도 이게 저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런 CDSS를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지금 Q&A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일단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식을 가져다가 우리 퇴원 요약지, 암 환자 퇴원 요약지 제일 어려운데
회원유학지를 딥식을 가져다가 이제 맞춰봤더니, 뭐, 옛날에는 한글이 한 3, 40% 있거든요, EMR에. 한글이 있을 때는 XLM, 그 스몰 랭귀지 모델들은 잘 못했거든요. 뭐, 라마라든지. 근데 이제 딥식이 한글도 굉장히 잘하고, 중국 애들이 원래 한글을 잘해요. 호주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퀄리티 평가랑 시간 평가를 했더니 딥식을 쓰면 성능이 약간 좋아지고 그 적성 시간이 3분의 1로 줄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임상에서 이제 딥식을 붙여가지고 써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젠마도 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그젠플인데 뭐 이렇게 EMR에서 환자 고르고 뭐 고르고 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LLM 주를 찾아가지고 LLM에서 돌려가지고 나오면 약간 고쳐가지고 EMR에 갖다 붙이는 뭐 이런 거를 지금 구축을 해서 올해 안에 뭐 지금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병원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저희 병원 EMR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붙일 거냐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병원 데이터를 안전하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떻게 쓸 거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LMM인데 뭐 이게 이제 아까 LLM은 이제 일반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똑한 LLM 두뇌예요. 똑똑한 뇌가 있더라도 그 뇌를 가진 의사가 청진기만 가지고 진단하는 거랑 CT, MRI 초음파 가지고 진단하는 거랑 누가 더 잘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LLM에 도구를 뭘 주고 어떤 도구를 어떻게 붙이냐가 지금 인공지능의 승패가 됐어요. 그게 이제 LMM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거 통째로 학습하는 건 구글도 못해요. 구글 같이 많은 애들도. 그래서 LLM 프리즈 시켜놓고, 뭐, 영상 다 프리즈 시켜놓고, 인코더도 따로 학습해놓고, 이 커만 페인 튜닝. 그래서 CT를 가장 잘 보는 인코더는 뭐 따로 학습하고, 뭐 클립으로 학습하든 뭐로 학습하든 비전 인코더 만든 다음에, 뭐 LLM은 원래 텍스트는 받는 놈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고, 커넥터만 파인 튜닝해서 하거나, 조금 더 하면 이제 LLM을 로라 파인 튜닝 하거나, 그 정도가 랩에서 할 수 있고, 웬만한 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텍스트 비디오 만들겠다든지 텍스트 CT 만들겠다든지 뭐 이러면 여기에 디코더를 학습시켜야 돼. 뭐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밑에는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 챌린지에서 이게 첫 번째 나온 멀티모달 챌린지였는데 CT 주고 판독문이랑 질의문답을 하라고 해가지고 판독문 이렇게 생겼고 질의문답은 뭐 12,000개 질의문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한 통으로 나와서 리전을 스플릿하는 전략하고 라마 3를 우리가 파인튜닝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딥식도 없었고 요즘 젠마 3가 좋은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좀 했고 한 번만 더 가르치는 식으로 세 가지 전략을 했더니 이제 각각의 성능이 좋아졌고 그 한동문 제너레이션은 5등, Q&A는 3등 했는데 이제 나머지 애들이 약간 치팅을 해가지고 아주 공정한 결과는 아닌데요.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건 이제 인공지능이 세그멘테이션으로 영상의 기본 장기화하고 질환을 하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인코딩하고 어텐션 인코딩을 줘서 LLM 이게 딥식이나 뭐 이런 걸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건 버그질리어스로 해서 어떤 영상을 줬을 때 영상에서 질의문답을 하거나 판독문을 제너레이션 하거나 다른 세그멘테이션 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들고 있고요. 커머셜라이제이션. 저희는 이제 이런 게 임상에서 심리스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많은 시스템에 요거를 자동으로 붙이고 있어요. 이제 빅데이터 팩스나 EMR을 붙이고 있고 LLM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아까 이제 EMR에 LLM 줄을 붙여가지고 환자 뭐 판독문 이렇게 찍고 하면 자동으로 해서 거기서 실제로 써보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챗 CT에서 정량 모듈을 우리가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요런 건데 요거를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고 요걸 기술 이전해서 코어라인이라는 회사가 사람의 인터액션 없이 인공지능이 처음부터까지 다 자동으로 이 피처들을 뽑아주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한 200명 했더니 94%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아주 특이한 웬만한 디지지 베리에이션, 웬만한 노멀 베리에이션은 인공지능이 다 커버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조금 틀린 것만 이제 사람이 고치면 되더라. 이러면 이제 팩스가 예전에는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환자 아이디 이름 아니면은 의사가 판독해 놓은 거를 이제 텍스트 서치하거나 근데 얘는 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자 분포 중에 뭐 레프트 렁에 뭐 노즐이 몇 센치 있고 엠피데마가 얼마 이상 있는 환자를 찾아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찾아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더 우아하게 하는 게 이제 콘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리라고 아주 어려운 질환이 오면 1, 2차 기관에서 이걸 내가 치료할지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에 보낼지를 디시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영상을 주고 이제 구글 서치 엔진 같은 거죠. 구글 이미지 서치 같은 건데 던져주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찾아서 가장 가까운 환자를 찾아가지고 그 환자가 뭐 몇 년 전에 마산에 와서 무슨 진단을 받았고 약을 어떤 걸 줬더니 얼마나 살았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 환자를 진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시리얼하게 만들어서 밸리데이션해서 같은 환자 두 번 찍어가지고 프로그레스가 없는 환자를 탑 1, 탑 2에서 얼마나 찾느냐, 탑 5에서 얼마나 찾느냐에서 쓸만하다,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해서 이것도 레디올로지 실렸고 판독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찾았더니 영상학과 판독에. 그리고 이제 런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나라 런캔서 스크리닝에 제가 만든 모듈이 이제 쓰이고 있고 이게 독일이나 유럽은 우리나라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갖다 주면 우리가 보기에 말레이시아 애들이 한국에 와서 뭐 파는 느낌으로 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걔들이 헤드 투 헤드로 이제 우리 게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어라인의 대부분 롱 모듈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제 논문이 이렇게 이걸 썼고요. 유로캐드 저희가 헤드앤넥 아까 해모리지 우리 디텍션 하는 것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에서 보험 수가까지 받아서 지금 병원에 쓰고 있고 to show you live updates on what happens. 요즘 Let's see the 이제 magic. 클로우드가 블렌더를 MCP로 붙여가지고 말로 집 지어줘 그러면 이제 블렌더가 이제 MCP, LLM이 I think when you're 블렌더를 running for the first time, you 제어해가지고 need to allow 건물도 for 짓고 벽도 this 만들고 particular case, 벽에 창을 두 개로 만들어줘 좀 더 all the 키워줘 different 뭐 tools that 이런 it 게 would be 되는 using. 거죠.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죠. 에이전트 AI죠. 메누스라고 이제 중국 애들이 요거 그 허락하는 이제 메일 받는 게 옛날에는 1,000불 뭐 10,000불까지 됐다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뭐 내가 이제 3,000배드에 있는 AI 뭐 담당 교수인데 뭐 내가 어떤 전략으로 우리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막 그 중국의 가상 PC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 크롬을 띄워가지고 뭐 이 관련어를 막 해가지고 지가 리포트를 한 10분, 20분 돌린 다음에 리포트를 만들어줘. 뭐 세상이 진짜 좋아졌죠. 이거는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건데 마스터를 쥐고 있는 사람을 이제 슬레이브 로봇이 비전하고 키네마틱스를 배워가지고 마스터 떼면 지가 혼자 이렇게 커피도 만들고 접시도 재고 뭐 냉장고도 정리하고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플랫폼 다 공개돼 있으니까 갖다 쓸 수 있고 오픈 AI가 AGI 5단계 하면서 처음에 LLM 챗봇이고 두 번째가 리즈너고 세 번째가 에이전트 AI 지금 2단계, 3단계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단계가 이제 크리에이터,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이제이션, 어떤 기관 수준, 뭐 아산병원 뭐 무슨 영상학과를 한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런 수준이 되면 이제 아마 이 3단계, 4단계 넘어가면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인간지능은 실제로 계속 학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의료 관점에서는 영상이 진단 스크리닝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치료 그다음에 병원 자동화 뭐 이렇게 가고 있고 오늘 한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 빅데이터에서 AI, AI에서 제너러티브 AI, LLM 약간 설명했고 파운데이션 모델, 뭐 예측 모델과 디지털 트윈 제가 한 뭐 연구들 그리고 LLM, LMM, 커머셜라이제이션 그 피처에 대한 제 입장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몇 가지 드릴까요? 그 왓슨이 망한 이유가 네. 좀 알려주세요. 왓슨은 Q&A 머신이었고 심볼리즘이 메인입니다. 아까 제가 5개 인공지능 카테고리 중에 그래서 폭발력이 별로 없었어요. 앤디 앤더슨 이제 MSKCC라고 엄청 유명한 이제 암센터에 그 아주 유명한 온콜로지스트가 있었어요. 이거 심볼리즘을 너무 잘 이해한 사람이. 그 사람이랑 IBM이 5년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익스플레인업을 하고. 그 엑스퍼트 시스템, 룰 베이스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앤디 앤더슨이라고 더 좋은 암센터가 이제 사가지고 암종을 늘리면서 다양한 걸 하려고 했는데 700억이나 넣어가지고. 그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난리즈가 아시다시피 룰이 한 뭐
100만 개쯤 될 때 100만 1개를 넣으면 앞에 룰이랑 하나도 컴플리트 나면 안 되거든요. 인퍼런스 엔진이 돌려면. 근데 이제 그게 엄청나게 의학적으로도 어렵고 인공지능 그 룰 만드는데도 어렵고 뭐랑 쫑나는지 찾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그런 게 제일 컸고 딥러닝이 나오면서 이제 날라갔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기반 분석을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청진 쪽에서는 AI 활용 가능성이나 혹시 지금 직접 있는지. 청진도 많이 하고요. 시그널도 많이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영상학과랑 이제 아까 EMR 뭐 이런 거 텍트랑 영상을 주로 하는데 또 시그널은 이제 마취과나 뭐 심장내과나 또 이제 청진을 하는 과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청진도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정신질환 중에 뭐 스키조플레니아라고 과대망상증 같은 게 생기면 목소리 톤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저희는 뭐 그런 거 하죠. 보이스 EMR이라고 이제 간호사들이 하루 종일 근무할 때 수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2교대 하니까 근무 끝나고 교대 기록지를 써서 넘겨요. 이렇게 병동이 계속 환자는 계속 있으니까. 그럼 다음 간호사가 그거 보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스 레코더를 가지고 이벤트 있을 때마다 목소리로 기록해 놓으면 인공지능이 쳐서 리포트 만들어주는 거 너무 잘 될 것 같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병원에 쓰고 있고요. 쓰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하죠. FPT, 뭐 LLM 리서치. 근데 이제 하자가 여러 개고 이런 게 이제 이슈긴 하죠. AI를 의료 쪽에 이제 접목함에 있어서 마지막 제품화시킨 하드웨어, 의료 기기를 하는 그 수준이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이제 소프트웨어 에즈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SAMD라는 게 이제 식약처의 카테고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다 하드웨어 형태로 뭐 PC 자체를 무슨 기기, 장치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받을 수 있고 뭐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것도 이제 의료기기가 돼야 이제 보험 수가가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근데 하드웨어로 가겠다는 거면 뭐 CT나 MRI나 엑스레이 장비나 초음파 장비 뭐 병원에 쓰는 장비가 엄청 많아요. 뭐 ICU 같은 데서 환자 생명 유지 장치라든지 요즘 딥시크가 나오면서 그런 거를 이제 의료기기에 붙이려고 하고 있죠. 자동차 붙이고 로봇 붙이고 의료기기 붙이면 뭐 냉장고가 꼭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언어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네 안에 뭐 있는지 얘기해 봐. 뭐 그리고 이게 뭐 있는데 며칠 지났어? 뭐 냄새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딥시크가 뭐 중국 거라고 뭐 매우 싫어하는데 어쨌든 온프라미스로 쓰면은 뭐 중국 거든 중국 할아버지 거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젠마 3도 좋고 뭐 형태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능에도 불구하고 인상에 활용되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디스플레이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주요한 요인이나 어떤 기회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의료가 보수적이죠. 뭐 자동차도 보수적이에요. 사람 생명이 달린 어떤 거든 회사의 라이어빌리티가 있으면 보수적인데 꼭 그렇게만 할 게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 같은 게 1895년에 처음 발견되고 6개월 안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환자를 찍었거든요. 그만 해도 엑스레이 소스는 그 렌트겐 혼자 가지고 있었고 그 필름도 없어가지고 캔버스에다가 잉크 찍어 그게 나쁜지도 몰랐겠죠. 이게 혁명적인 거는 의료도 뭐 너무 스트레이트 포워드 한 거니까 이거 찍어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상학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12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LLM도 이제 병원이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이거 쓰면 환자를 더 살릴 수 있고 의사들 버든이나 의료진 버든을 줄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장 허가도 났고
돈도 쓰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혁명적이면 쓰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좀 비리비리했고 쉽게 얘기해서 기술이라는 게 팬시한 거랑 자율차도 일론 머스크가 2005년부터 내년에 돼 뭐 이렇게 해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눈 내리고 빙판 있는 데서 돌리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생명을 다루는 기술을 어디다 쓸 거고 얼마나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이슈고 지금 뭐 김앤장도 LLM 해서 환자 데이터 들어가면 안 되듯이 뭐 김앤장도 그 클라이언트 데이터가 LLM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걔들은 상용 LLM 쓰던데 그래서 우리는 상용 안 쓰고 온프라미스만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온프라미스가 비리비리했고 한글 섞여 있을 때 잘 못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거를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애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써야 될 때죠.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저희는 사실 솔직히 학생들은 새로운 아키텍처나 모델 나오면 그거 써보기 바쁜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머신러닝이 이제 입력 출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이어 디멘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어떤 백그라운드나 통계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를 다 가르쳐가면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참 몇 년 정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일감이 드는.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그나마 수학을 좀 배우고 컴퓨터의 발전을 같이 이제 겪은 세대인데 지금 세대는 사용자 입장에서 컴퓨터를 썼고 수학적인 베이스보다는 이제 코딩 입장에서 머신러닝을 접근하니까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시냐면.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근데 저는 저희 때처럼 꼭 공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이게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이지만 빅데이터에서 오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잘 외워요, 인공지능이. 뭐 위키피디아 다 읽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공지능 다 읽어가지고 외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덴서티라고 하는데 많이 질문하고 많이 대답하는 그런 덴서티가 있는 거는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귀신같이 잘 대답해줘요. 웬만한 인간보다 훨씬 더. 근데 인포메이션 플래티닝 된, 뭐 컨트로버시가 있거나, 뭐 새로 생겨가지고 별로 뭐 내용이 없거나, 뭐 이런 거는 물어보면 아무 얘기는 하죠. 쉽게 해서 할루시네이션. 그래도 어쨌든 인공지능을 이 인물 세대에서 인공지능 없이 공부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과감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뭐 이제 저 선배긴 한데 이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의 강한모 교수님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선형대 수학,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뭐 해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책을 3권 써가지고 PDF로 공개해 놓고 저희 랩에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다 그 강의로 바뀌었거든요. 그 책으로. 그 한글로 써가지고 증명만 영어로 돼 있는 매우 수다스러운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저는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수학 배웠으면 정말 천재 됐을 텐데. 하여간 저는 선생님대서 한자로 돼 있는 걸 배웠는데, 뭐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어쨌든, 선생님대서 중요하고, 통계학 중요하고요. 근데 어떻게 배우냐는 뭐 LLM을 프렌들리하게 배워도 충분할 것 같고, 요즘에는 좋은 툴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상상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려달라고 하면 다 그려주고, 뭐, 시각화해달라면 다 시각화해주고, 뭐, 그러니까 배우기 너무 좋죠. 근데 대신 컨셉은 알아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중심각한 정리, 뭐, 이런 통계학이 아주 기본인데, 샘플링 시어리, 뭐, 그리고 아까 뭐, 완전 독립이 뭐고, 종속이 뭐고,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데이터가 다 독립이면 옵티말일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은 종속일 때도 잘 돌아가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약간 상보적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인공지능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뭐, 음. 더 질문을 받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이것으로 질문을 마쳐야 되겠고요. 혹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하면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 멀리 와주셨고 또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남국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